예, 2022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제4세션 시의 마음과 기본소득의 마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 진행을 맡은 저는 문학평론하는 유보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에요? 그러니까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제가 마지막 세션을 그때도 사회를 맡았었습니다. 문학판이 아닌 다른 자리에선 처음 사회를 맡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좀 엄살을 떤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맡은 자리라 너무 떨려서 그 떨림을 감추느라고 문득 기본소득에 관한 몇몇 얘기를 듣고 순식간에 매료돼서 정신을 차려봤더니 이 자리에 왔더라. 내가 미쳤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 자리에 섰나 후회도 했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자리를 피해 보려고 혈압약도 끊어보고 생애 최고의 과속도 경험해 봤다. 뭐 이런 엄살을 떤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제가 기본소득에 꽂혔던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불분명했을 뿐이지요. 이번에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그것이 좀 분명해졌습니다. 시의 소득과 기본소득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후부터인지 모르겠고 아니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소득에 꽂혔던 이유는 시의 마음과 기본소득의 마음이 매우 닮아 있다는 거 아니면 거의 같다? 아니 완전히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학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랑시에르가 썼던 표현 중에 목 없는 이들의 목을 찾아주는 것 이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저는 문학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최적화된 제도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여기 오신 김혜사 선생님께서는 문학이라는 게 엎드려 우는 자의 우는 소리를 들어주는 것 이런 표현을 쓰신 바도 있습니다. 저는 문학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문학은 자기도 모른 게 누군가를 엎드려 울게 만든 사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갚아주는 것 이게 문학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기본소득이 정확히 이것과 닮아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즉 목 없는 이들의 몫을 찾으려는 최선의 제도이고요. 목 없는 이들의 몫을 찾는데 가장 최고의 제도, 현재까지는 그런 제도가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남을 소외받게 하는 이들을 배려하고 또 그 죄를 갚는 제도, 가장 윤리적인 제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소득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시의 마음과 문학의 마음과 기본소득의 마음이 매우 닮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두 영역이 만나면 어떨까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바로 그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할까요? 아니면 여기 계신 두 분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아마 다른 자리에서 이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런 모임이 오늘 처음으로 만들어지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시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현재 기본소득 운동에 어떤 것이 더 있었으면 하는지 하는 얘기들을 같이 들어보고 시와 기본소득이 가장 이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네 분의 손님을 모셨는데요. 원래 우리 프로그램에는 5분이 초청되어 있었는데 한 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기획한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저일 거라고 감히 생각하는데 사정을 들어보니 피치 못할 사정이어서 제가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혜자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김혜자 선생님 소개 드리고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는데요. 김혜자 선생님은 1998년에 시인이 되셨습니다. 무화과는 없다, 축제, 집에 가자, 해잔의 점집, 해피랜드 등의 시집이 있으시고요. 민중구슬집이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세이집으로는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다 이상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늘부로 여러분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위대한 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고요. 꽤 많은 상을 받으셨고, 꽤 많은 중요한 상을 거의 받으셨고, 열심히 시를 쓰고 계십니다. 제가 기본소득에 관한 시를, 김혜자 선생님의 시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신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표문을 보니 딱 그 시 하나만 있더라고요. 어떻게 진행하실까 걱정이 되면서 한편으론 기대도 큽니다. 김혜자 선생님 청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기본소 시골 살면서 몸으로 부딪히는, 야, 기본소도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서리 조각을 막 가져와가지고 저를 막 급한 얼굴 딱 보면은 긴장된 얼굴로 이런 서류가 왔어. 보면 다 기초수급 혹은 복지 혹은 노령연금 뭐 이걸 줬다가 또 뭘 몇만 원은 뺀다 그러고 이제 이 서류들을 해석을 못 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설명하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 서류를 들여다봐도 제 원래 이제 숫자 감각이 좀 둔하긴 합니다만 제가 애써 노력해도 이놈의 정부가 준다는 복지제도가 이렇게 이갈리기 어렵고 사람들 분통 터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거의 매번 우라에 가까운 심정으로 그런 어떤 국어를 하는 듯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구겨놓는 것이 무슨 나눔이냐, 이제 이런 생각. 차라리 우리 동네에서, 70대 중반 된 양반들이 모여서 배추김치 담아가지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건 참 아름답고 제가 못해서 미안한데, 그 국가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시스템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저 같으면 황시호 선생님 글도 있고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만은, 저에게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술자리에서, 이문재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2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유보선 선생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만 해도 기본소득의 어떤 논리적인 것들은 모릅니다. 이론적인 거 모르고, 저는 이제 녹색평론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처음 접했던 사람이고, 그 뒤에는 책 몇 개를 또 해가지고 봤는데, 저처럼 막 농사 짓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해할 때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울컥하면서 다가오는 이것만 있으면 결국은 그 돈으로 3, 40만 원만 줘도 그렇게 시작을 해도 특히 농민이라든가 어촌이라든가 어떤 그 변방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삶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기본 있으면 대파 처리나 뭐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밤처리 좀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조금 하면 그 말하자면 내 가난을 증명하지 않고 서류로 내가 이만큼 불행하고 내가 이만큼 아프고 내가 이만큼 가난하다. 이거를 서류로 증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서로 나누고 살 수 있는, 어쩌면 아직도 이 세계는, 이 자연은, 이 가이아의 땅은 너무나 풍요한 그런 것이지 않느냐. 저는 그 예전에 뭐 다른 일들로 청년기를 시작했습니다. 노동을 옹호하고 노동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제 품으로, 내가 이렇게 바닥에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똥물을 뒤집어 써가면서 노동자들이 수쟁을 하고 이렇게 구걸하듯이 체불과 정당한 것을 그대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하자면 처참한 꼴을 당하는, 저는 한 20, 30대 거의 40대까지도 어떤 노동의 제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살았고, 기본소득과 농민들의 처지를 알고, 특히 어떤 이 환경이 내가 이해할 때 거의 지구의 셔터가 문득 닫히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해마다 달라지는 그런 어떤 변화들을 절감하면서, 이거야말로 예전에 만약에 노동운동이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고용투쟁과 정규직 전환투쟁과 이런 걸 위해서는 제가 목숨을 바칠 각오가 솔직히 말하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소득을 제가 딱 접하면서는 느낌으로, 마음으로, 이론은 잘 몰라도 이거다. 내가 이것이 세상에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는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심정이 제가 들더라고요. 박수를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촛불 투쟁 막 하러 광장에 만나갖고, 우리 노동자들은 많이 몰라요.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꼭 일 안 하고도 말하자면 우리가 꼭 이것도 구걸 당하는 듯한 나의 어떤 노동의 가치를 이렇게 마치 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나면은 사람들한테 다 그냥 전도사처럼, 원래 무식한 사람이 용감해요. 막 접해가지고 느낌으로 필이 있으니까 그냥 막 얘기한 거예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기본소득 연구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할 말은 굉장히 많지만 이 시로 저는 이제 글도 나중에 보니까 다른 걸 보내드릴 게 있었는데 제가 요새 깜빡깜빡해요. 뭐 이상하게 저는 세상 탓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울증도 생기고 올 봄부터 원래도 안 그래도 최근에 또 화병이 또 도지고, 거기다가 원래도 제가 뇌뚜껑을 열은 사람이에요.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열었지, 가슴도 열었지, 중단전도 열었지, 하단전은 오래전에 우리 딸 나면서 열었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몸에 십자가가 쫙 그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뭐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나 이렇게 좀 가난하게 몇십만 원 갖고 내가 좀 키운 거, 그리고 시골 살아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너무나 얻어먹는 게 많아요. 제가 오늘 경향신문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동치미를 올해 3번을 담궜습니다. 제 거 100개를, 요만한 동치미를 담았는데 100개를 제가 먹으려고 담았겠습니까? 그 옛날 우리 친구 동지들, 후배들이 회의 끝나면 10명, 20명, 30명이잖아요. 그럼 식당 가서 우르르 몰려가서 먹으면 금방 몇십만 원 나오잖아요. 머리를 썼습니다. 공동으로 같이 도시락을 싸서 밥을 먹자.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그 밥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시락도 다시 반환하고, 도시락을 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몇십 명씩 밥을 먹는데 저한테 무 남으면 좀 동치미 좀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 거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웃 언니들 거보다 너무 작아요. 이만해요, 진짜.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동치미 담기 아까워. 근데 100개를 담았어요. 담자마자 이틀 후에 또 우리 동네 백유선 씨가 제 무보다 서너 배 되는 무를 20개 플러스 제가 들기도 어려운 배추 10포기를 줬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 무 5개 깔고 위에 배추 반 포기 올리고 이렇게 해서 층층이 2차 일명 배추 무 백김치 그러고 나서 마지막 고명을 얹고 있었어요. 제가 갓을 넣고 막 파를 따듬고 중간중간 마늘하고 생강하고 청각 옛날 우리 엄마 방식으로 그거를 배주머니에 이제 한 5개를 딱 만들어 갖고 항아리로 막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네 저한테 제일 많이 퍼주는 언니 양승돈 보살한테 딱 전화가 왔어. 야, 무 가져가. 제가 그래가지고 언니 지금 못 가. 이따 30분에 갈게. 나 지금 고추 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내 뒤에 있으니까 빨리 가져가라.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가서 보니까 웬걸 무가 몇 개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 언니는 과하게 주지 않아요. 주고받는 것을 경우 바르게 딱 그 사람이 부담되지 않을 만큼. 30개. 딱 계산해 보니까 20개는 내가 그렇게 작은 무로 동치미를 담을 수 있다는 실력을 믿지 못해, 이 언니가. 20개는 담고 10개는 신문지로 싸가지고 낱개 포장을 비닐마다 해서 박스에 넣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래서 마지막은 정통 무 동치미로 담고 지금 며칠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이문재 선생님도 썼지만 그런 환대와 보시와 자율적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소득이 기본으로 주어졌을 때 얼마나 그것이 적어도 더 망가지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우리 문명이 앗아가버린.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요 그냥 낭송하겠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여 맛있게 먹어라. 만인에게 기본소득을.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이 구호는 병들었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도 모르고 산자와 죽은 자로 갈라진 노동은 시체를 쌓는 강. 고용과 합체가 되어버린 노동은 죽음의 춤사위. 해서는 안 될 일 하지 않은 자여 맛있게 먹어라. 그대는 뇌물과 청탁을 받을 의자도 비리와 조작을 지시할 상관도 끈도 없다. 만인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라. 아이나 늙은이나 부자나 가난뱅이나 목숨줄은 하나. 하나의 위, 하나의 심장에 똑같은 생존권을. 적자 생존은 거짓말이다. 나무도 뿌리가 얽혀 물을 나누어 가진다. 눈에 안 보이는 그 작은 세포들도 막을 통해 양분을 주고받는다. 만국의 백수여 당당하라. 그대의 손은 100개. 탄식하며 부끄러워하는 흰 손이 아니라 손 벌리는 곳마다 달려가 그의 손이 되어 주었다. 하늘 우러러 땅에 엎드려 생명을 키웠다. 새벽 이슬 덮고 지는 달을 노래하고
톱니바퀴 바깥에서 톱니바퀴를 관찰했다. 그대는 밤새 홀로 깨어 인류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아픈 자를 위해 환전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만인의 것 만인에게 돌려주라. 가난과 사랑과 고독과 자유를 어찌 수치로 잴 수 있으랴. 서류 더미로 만인의 불운을 판정하지 말고 구걸하듯 불행을 꾸미지 않게 하라. 선심 쓰듯 주지 말고 봉사도 노동도 강제하지 마라. 받기 위해 주는 자는 서로를 타락시킨다. 보이지 않는 데서 모르는 자의 등을 밀어주게 하라. 프롤레타리아조차 되어본 적 없는 만국의 백수여, 단결하라 각자. 웃어도 됩니다. 탑과 곡괭이와 노래와 막걸리와 춤으로, 끌과 망치, 붓과 물감으로 그대의 행복 실험실을 경영하라. 머자나 그곳에서 진실로 함께 사는 신인류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리라. 이상입니다. 예, 김혜자 선생님의 신앙독이었습니다. 저도 이 시 읽었거든요. 근데 시인의 육성으로 들으니까 완전 느낌이 다르네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 얘기한 동네 언니들은요, 지금 아니다. 위대한 일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언니들 얘기가 다 나오던데요. 예. 자, 위대한 일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고요. 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예. 자, 김혜자 선생님의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자, 김혜자 선생님의 신앙송과 기본소득에 관한 생각 들어보았습니다. 이것만 세상에 실현된다면 나는 목숨을 바치리라, 이 구절이 저한테 메모가 돼 있는데 왜 메모가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진 않으려고 하는데. 예. 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김혜자 선생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두 번째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시인님 오셨는데요. 이문재 시인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양력 소개하고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에 등단하셨고요. 40년이 되셨네요. 네. 내젖은 구두 벗어 해에게 보여줄 때, 산책 시편, 마음에 오지, 제국 호텔, 지금 여기가 맨 앞, 혼자의 넓이 등의 시집이 있으시고요.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 이런 산문집도 있으십니다. 지금 경희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60 플러스 기후 행동에서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그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와는 꽤 인연이 많으셔서 저희 기본소득 창간호에 미래에게 미래를이라는 축사도 보내주셨고요. 최근엔 시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것은 모두가라는 시를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엔 저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찍고 있는 뭐죠? 파문의 네 번째 인터뷰로 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문재 선생님이 어떤 관심이 있는지,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그 영상을 보시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문재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소개 문구를 만든 적이 있네요. 여러 많은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서정시에서 출발했으나
최근에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지구의 인류세적 재앙을 경고하고 지속 가능한 인류세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시인, 이렇게 소개 문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자, 이문재 선생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보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이 제가 기본소득 네트워크하고 이제 네 번째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자리인데요. 이 네 번의 만남, 그러니까 뭐 창간시, 그다음에 뭐 유튜브 촬영, 그다음에 최근의 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다 유보선 교수의 그 강압에 의한 그런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김혜자 선생님께서 목숨까지 건다고 말씀을 하셔서 앞날이 좀 캄캄합니다. 우리 김혜자, 예? 전 이게 유리한데. 우리 김혜자 선생님께서는 기본소득이 이루어진 그날까지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고, 제가 김혜자 선생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대단히 불리합니다. 뭐 시를 써온 것도 아니고, 또 뭐 제가 동네 뭐 할아버지들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시를 잘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걸 아주 건조하게 제가 준비한 글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글이 재미가 없어서 영화 얘기를 뭐 좀 하다가 뭐 그만둘까 했는데, 제가 메모를 했거든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미안해요 리키, 켄 로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김혜자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녹색평론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우애와 환대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이 두 번째 순서라 다음부터는 반드시 김혜자 선생님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준비한 이 글은요, 뭐 황금률과 선물의 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소득이란 말을 넣으면 좀 식상할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는 좀 머리를 굴린 제목입니다. 그리고 뭐 기본소득의 필요성이나 뭐 기본소득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경로 같은 것은 제가 굳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앞 세션에서 충분히 거론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시의 마음하고 기본소득의 마음이 어떻게 접점을 갖는지에 관해서만 재미없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 덩어리는 왜 시의 마음인가? 두 번째 덩어리는 땅에 뿌리 박은 삶과 기본소득. 그리고 세 번째 결론 부분은 기본소득이 문명 전환의 중심축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빨리 읽겠습니다. 왜 시가 아니고 시의 마음인가? 우리는 모두 시인으로 태어난다. 그 시간이 되면 말씀하세요. 중간에 이렇게.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발표된 창의성 연구에 따르면 태어나서 5세까지 창의성 지수는 무려 98에 달한다. 100점 만점입니다. 하지만 12살이 되면 30점대로 떨어지고 20살이 되면 2점대로 급락한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장 과정이 모태 시인에게서 시의 마음을 앗아가는 것이다. 창의성 관점에서 볼 때 사회화 과정이란 우리 몸에 새겨진 시적 감수성을 억누르고
그 자리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획득 형질을 주입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개인의 유전자와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인터넷 기반의 정보기술이 지구촌을 대중 소비사회로 바꿔놓으면서 개인은 소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결과 나의 감성과 표현 영역이 식민화하고 말았다. 내가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표현하는 것도 아니게 되었다. 나는 타자에 의해 외부에서 구축된다. 그렇다고 시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잊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것이 왜 필요한지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를 읽거나 쓰면 시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싶다. 시를 읽거나 쓰는 행위는 예외적이고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늘의 시는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동떨어져 있다. 김혜자 시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와 삶을 격리시킨 주범 중 하나가 문학교육이다. 시를 하나의 정답을 찾아야 하는 시험 문제로 고착시켰기 때문이다. 시와 시인에 대한 그릇된 신화, 다시 말해서 시를 감옥에 가둔 재판정이 문학교실이다. 저도 공범입니다. 시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시의 마음의 핵심이 황금률이라고 생각한다. 일찍이 인류의 교사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설파하는 것이 황금률이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라. 널리 알려졌듯이 공맹은 물론이어도 상대방의 고통을 자기 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문학이 요청하는 상상력도 이와 다르지 않다. 타자의 희로애락을 나의 것으로 이해하는 능력, 나의 자아가 나의 피부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 이건 리처드 세넷이 한 말입니다. 그래야 타자를 만나고 그 타자를 내 안으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시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타자는 내 앞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다. 넓게는 인류, 더 넓게는 모든 생명과 사물, 나아가 기계, 과학기술까지 타자에 포함된다. 이때 시의 마음을 가진 나는 우주와 동등해진다. 우주의 평등한 구성원이란 새로운 지위를 확보한다. 인간에서 인류로, 인류에서 지구 우주의 구성원으로 성장성숙하는 것이다. 두 번째, 땅에 뿌리 박은 사회와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획기적 아이디어가 나오기 이전에 마을이 있었다. 땅에 뿌리 박은 공동체가 있었다. 식량과 자원을 모두 땅에서 구하는 사회. 땅은 감성과 지성, 영성의 원천이자 대상이기도 했다. 이런 농경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상호부조였다. 땅에 뿌리 박은 사회는 골고루 가난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골고루다. 내남없이 가난한 사회는 서로 돕지 않을 수 없다. 고루 가난한 사회에서 고립은 곧 형별이었다. 고루 가난한 삶의 주체는 저 황금률을 생활화하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다. 내가 남을 돕고 남이 나를 돕는 우애와 환대의 세계가 곧 땅에 뿌리 박은 공동체였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땅의 공동체는 근대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붕괴되었다. 서구의 경우 환대의 문화는 AD 4세기 초 기독교가 가져갔고 근대국가 출현 이후 상호부조의 전통은 복지제도라는 형태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민중 사이에서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던 나눔과 협동이 국가에 의해 수직적 구조로 바뀌었다. 국민은 납세자인 동시에 선별적 복지의 수혜자가 되었다.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갑의 자리로 올라서자 주권자 국민은 을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투명하지도 않은 복지는 국민에게 열패감을 안겨준다. 그릇된 복지 정책이 수혜자와 비수혜자 모두를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자기 삶에 대한 자존감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또 다른 국가 폭력이다. 나는 국가가 긴급하게 갖춰야 할 정책 마인드가 바로 시의 마음, 즉 국민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국민 주권의 총체다. 국가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기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을 대상화, 수단화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현실 정치의 시간은 5년 앞을 내다보지 않는다. 현재 수준의 국가에 대의제와 양당제에 의한 현실 정치의 미래는 없다.
국가와 국민 양자가 시의 마음을 공유하는 순간 상호 부조의 전통이 기본소득의 형태로 실현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가나 현실 정치가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주권자 국민이 먼저 나서야 한다. 국민이 시의 마음을 회복하고 표현하면 정치와 국가는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구현하는 길은 시의 길이자 민주주의의 길이다. 주권자인 우리가 현실 정치와 국가를 향해 강력하게 발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진짜 민주주의, 즉 민중이 스스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주권자, 납세자인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진짜 민주주의는 오지 않을 것이다.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는 한 기본소득의 도래는 계속 미뤄질 것이다. 3. 기본소득이 문명전환의 중심축.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과정이 곧 문명전환의 과정과 일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이 이루어진 세상은 하늘이 푸르러지고 게으를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푸른 하늘과 게으를 권리는 유보선 선생님의 표현입니다. 천지자연의 생태계가 온전하지 않다면 월 500만 원 기본소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적게 일하고 많이 쉬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벌기 위해 살지 않고 일하기 위해 살지 않고 살기 위해 일하는 세상이 아니라면 기본소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기본소득을 경제 논리에 포박시키는 것은 기본소득의 근본 목적을 배반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존엄과 자율, 자존, 자족, 자치를 위한 기본이다. 스스로 존귀한 삶의 주체가 되려면,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려면 하늘이 푸르러야 하고 땅은 기름져야 한다. 돈만으로는 존엄한 인간이 될 수 없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모든 경로는 인간을 둘러싼 모든 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이 아닐 수 없다. 나와 나와 이웃, 나와 이방인, 그리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과학기술의 관계가 달라져야 한다. 한마디로 김종철 선생님이 말했듯이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의 마음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이해해도 좋겠다. 상대방의 처지를 나와 동일시한다면, 풀과 나무를 제대로 의인화한다면 타자에 대한 나의 공감과 연대는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반 일리치가 말했듯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지 않는 삶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 내 삶 자체가 혹은 나의 성취나 표현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또 누군가의 무엇이 나에게 선물이 되는 세상. 나는 기본소득이 스스로 존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의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인간과 천지자연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생태 문명은 그때 꽃을 피울 것이다. 다음에 인용하는 이창기의 선물의 집에 우리가 잃어버린 상호부조의 미덕이 잘 드러나 있다. 민주주의를 통해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생태 문명을 구현한다면 우리는 아래와 같은 선물의 집을 넘어 선물을 주고받는 지구촌에 살게 될 것이다. 이창기 시인의 시인데요. 치매로 실종된 쌍둥이 할아버지에게 눈에 익은 과수원길 한 세트. 아무렴 그렇고 말고. 생일도 잊은 제 고추 따른 아이에게 반가운 친구 한 다스. 아무렴 그렇고 말고. 글모르는 김서방 회갑잔치에 글자 없는 책 한마지기. 아무렴 그렇고 말고. 자식 잃고 먼 길 떠난 친구 부부에게 답장 붙은 편지 한 축. 아무렴 그렇고 말고. 멀리 벨로루시에서 시집온 심약한 소녀에게 약국에 산 희망 한 갑. 아무렴 그렇고 말고. 예, 감사합니다. 네. 이문재 시인님의 발표 있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의 마음, 이것과 기본소득의 마음이 같지 않은가. 그러면 이 마음이 널리 퍼지면 우리는 선물의 집이 아닌 선물의 지구촌에서도 살 수 있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에 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세 번째 그 발표자는 신경숙 선생이었는데요. 신경숙 선생은 우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회원일 뿐만 아니라 개간 기본소득에 가장 많은 글을 준 열렬한 투고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열렬한 독자여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개간 기본소득을 독자의 입장에서 얘기해 달라. 그러면서 살짝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자리가 불편했나요? 그래서 안 온 건가요? 그러진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간 그래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같이 자리를 하지 못하게 돼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 글 말씀 청해 듣겠는데요. 네 번째 발표는 황시훈 선생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왜 순서를 이렇게 잡았지? 고민이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시, 소설, 비평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익숙한 모양입니다. 황시훈 선생님은 2007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이때부터 저는 황시훈 선생의 팬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팬이었습니다. 황시훈 선생이 여러 작품을 많은 잡지에 투고, 문학동네에 특히 투고했었는데 그때 저는 황시훈 선생 글을 봤었고요. 왜 안 되지? 빨리 돼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11년에 제4회 창비 장편소설상을 받았고요. 컴백홈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분의 고통의 서사를 말하는데 굉장히 서툰데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알라딘의 작가 소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그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비 장편소설상을 받으며 날아올랐으나 같은 해 봄 달이 밝던 밤에 추락사고를 당하며 날개가 꺾였다. 그날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끔찍한 통증 속에 남겨졌지만 느리게 읽고 쓰며 살아있음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다. 이렇게 양력이 돼 있네요. 하여튼 큰 사고를 경험하셨고 지금은 그것을 이겨내고 읽고 쓰고 또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그간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12월 달에 간행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구절들을 제가 몇 구절 봤는데 같이 읽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저희 개간 기본소득에는 지난호에 경순의 잘못이라는 짧은 단편을 투고해 주셨습니다. 자, 황시훈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는 못 드리고요. 아까 류보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오다가 아주 많이 다치진 않을 정도로 가벼운 교통사고가 나면은 내가 못 가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요. 저는 너무 이런 자리도 처음이고 이런 발표도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해서 그냥 제 얘기를 썼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잘 쓰지는 못했고 그냥 제 얘기니까 담담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 여름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펴내는 개간 기본소득에 짧은 소설을 한 편 실으면서 잠시 관심을 가졌었지만 깊이 있게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전 포럼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 정도여서 여전히 잘은 모릅니다.
그때 오늘 주신 책도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저 기본소득이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모두에게 개인 단위로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 전달되는 정기적인 현금 지급이라는 사실 정도입니다. 처음 기본소득의 이러한 정의를 알게 되었을 때 가벼운 충격을 느꼈습니다.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라는 문구 때문이었는데 그건 아마도 지난날 여러 자격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가 겪어야 했던 곤란한 상황들과 그로 인해 느껴야 했던 모멸감 같은 것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의 마음과 기본소득의 마음이라는 정담의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가 기본소득의 정의 중에서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라는 문구에 충격을 느낄 만큼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에 일어난 추락사고로 척수가 손상되어 하반신 마비 지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마비 정도는 완전 마비여서 하반신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척수가 손상된 후유증으로 신경병증성 통증도 앓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고가 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약기운을 빌어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도 지극히 제한적이죠. 자연히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들을 해나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뒤따랐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사고로 인해 경제적으로 몹시 무능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고 전 저는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이 가르치는 수학 강사로 일했습니다. 다른 많은 작가들이 그렇듯 저 역시 글쓰기와는 무관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소설 쓰기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해 더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일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극히 제한적인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고 초기 지불해야 했던 수술비를 비롯한 막대한 병원비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해결했지만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적지 않은 병원비와 약값, 고가의 수입 활동형 휠체어를 비롯한 각종 장애 관련 보장구 구입 비용 등 이전까지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지출들이 크게 는 데다 직업마저 잃자 생활은 빠르게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건강만 믿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사실을 후회했지만 후회라는 게 대개 그렇듯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막막해진 저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받아보려 여러 경로를 알아보고 서류를 넣어봤지만 수급 대상에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다음으론 감당하기 벅찬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각종 서류 심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부양을 책임져야 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환갑이 넘었던 제 아버지에겐 수도권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트레일러를 운전해 매달 일정 소득을 올리는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40이 가까워 오는 독신의 장애인 딸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졸지에 환갑이 넘은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은 매달 지급되는 소액의 장애인 연금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는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도 의료비 지원 대상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전까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가뭄에 콩나듯 원고 청탁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재택근무 일을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약간의 소득을 더 보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만으론 생활이 곤란하다 느낄 때가 많지만 정부가 판단하는 저는 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을 받기엔 여전히 덜 가난한 축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저로서는 세를 놓아서 임대 수익을 올리거나 팔아서 현금화한 자산이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집값이 얼마든 그것이 오르든 내리든 그게 도대체 제 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장애인 연금이라도 받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튼 저는 수년 전부터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이용하고 있는 선별복지 지원의 수혜자입니다. 그중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액수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두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 저는 정기적으로 제가 얼마나 가난하며 장애로 인해 생활 전반에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 되었는지 반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장애인 활동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 거짓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시로 증명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불시에 센터 직원들의 방문을 받거나 전화가 오면 언제든지 영상통화로 활동 지원사와 함께 있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줘야 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틀에 한 번씩 화장실이 아닌 침상에서 인공적인 방법으로 관장을 해야 하는데 한 번은 관장 중에 센터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아 굉장히 곤란했던 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정수급을 막고 활동 지원 서비스 바우처를 수급할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들을 생각해낸 것이겠지만 그러한 검증을 불시에 게다가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당사자로서 저는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저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데서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사실 자괴감도 들고 모멸감도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복지 혜택일 수 있는 것인지, 수급 대상자로 하여금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할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장애 등급 재심사를 받을 때나 활동 지원 서비스 등급 재심사를 받을 때마다 사실 저는 조금이라도 더 무능해 보이기 위해 또 더 가난해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단한 걸 얻기 위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가뜩이나 부족한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면 저를 도와줄 활동 지원사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활동 지원사들이 수령해갈 급여도 줄어들게 되는데 적은 돈을 받고 목욕의 대소변 시중까지 들어주려는 활동 지원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저에 대한 돌봄의 모든 책임은 혼자 남겨지신 어머니에게 지워지게 되겠죠. 저는 그것이 두려워서 울컥울컥 솟는 모멸감과 자괴감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난과 무능을 증명하는 일에 매번 지나칠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굴욕적이지만 저로서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무능과 가난, 그리고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시로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하는 점이 고려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일 텐데 매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차갑고 견고한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철학자 존 롤스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마땅할 기본제 중에 자긍심을 넣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기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신의 가난과 무능을 증명하는 일에 모멸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운 이들이 저 말고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류의 고통은 사람의 마음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자긍심을 심어주지도 못할 망정 모멸감을 준다면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복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선별적 소득 보장은 신청자에게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순간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낙인 효과는 아주 강력해서 일부 저소득층 사람들은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기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찍힐 낙인이 두려워서 구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의 사례는 그리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이런저런 구제 신청을 하면서 망설여지고 주눅이 드는 마음을 어쩌지 못해 꽤나 갈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신청을 해서 막상 혜택을 받게 되어도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신의 무능과 가난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정의가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유입니다. 그러고 보면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복지가 아주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국가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고 있는 처지에 불만만 이야기한다면 저를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설득해 나가야 할 가장 보편적인 대중의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많은 대중들은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지급된다거나 지급 후에도 노동 요구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것 같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런 자리는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시의 마음과 개인 소득의 마음 사이에 어떤 접점이 있는지, 그러한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성실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써온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저는 아마 이 중에서 뭐 받고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지금의 복지 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점이 많은지, 그게 사람을 얼마나 모멸감에 들게 하는지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시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말을 덧붙일 수 있는 글이 아니라서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한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게 일체의 자격 심사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정의가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유입니다. 그러고 보면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복지가 아주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게 기본소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황시훈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글인데요. 시간을 보니까 안 오신 분이 굉장히 고마워지네요. 네 번째는 이명호 선생님이십니다. 이명호 선생님은 경희대학교 학과가 이름이 어렵네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영미문화 전공을 하고 학과로 계시고요. 그리고 저서로는 누가 안티고네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좀 두려워하는데. 네. 그리고 역서로는 식물의 사육, 식물 존재에 관한 두 철학자의 대화 등이 있으시고요. 최근에 2018년부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분야 대학 중점 연구소 사업에서 대한공동체 인문학 공유와 연결 지속 가능한 유토피아 연구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유토피아의 기환, 유토피아 문학, 제가 사고를 많이 치고 있군요. 네. 유토피아의 기환, 유토피아 문학이라는 공동 집필. 아까 어떤 책에는 정남현 선생님도 같은 저자로 참여하셨던데, 그래서 이제까지 인류가 꿈꿔왔던 유토피아와 과연 기본소득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청해 들으면 흥미롭겠다 싶어서 우리 이명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옆에 계시는 황시훈 선생님처럼 앉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본소득이 제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쓴 적이 없는데 우리 유보 선생님이 저한테 뭔가 싹을 발견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언젠가는 기본소득을 얘기하게 되리라.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본소득 네트워크에 글을 하나 써달라라는 이제 부탁을 하셨고, 제가 이제 청탁이라면 청탁이고 부탁이라면 부탁을 받고 나서 나도 잘 몰랐지만 내가 언젠가는 기본소득론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나 바깥에 누군가가 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유보 선생님이 눈이 참 밝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세션이 시의 마음과 기본소득의 마음인데 이제 넓은 의미에서 문학을 총칭하는 것이 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시 중에서도 아까 이제 서열을 매기자면 시와 소설과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비평은 거기다 안 넣어주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유보 선생님도 평론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의 마음 속에다가 이제 평론을 넣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평론 작업도 딱히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이렇게 소개드리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소득 논의가 정책의 언어,
그리고 사회과학의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언어를 시의 언어로 번역해내고 그리고 또 그 시의 언어를 조금 더 인문적 언어로 다시 한번 번역하는 작업 이런 작업을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아마 그를 위해서 저한테 싹을 발견하신 게 아닐까 되게 이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경희대학교에서 그 대한공동체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했던 그 책이 유토피아의 귀환이라는 책이었는데 사실 요즘은 유토피아라는 말을 아무도 안 쓰는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쓰면 이제 전체주의자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 시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는 언어가 유토피아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불을 당기는 진보의 언어를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의 대세를 좀 거슬러서 다시 진보의 언어를 되찾아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요즘 학계나 대학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약간 저희들이 이제 타협을 한 게 유토피아라는 말을 쓰면 사람들이 너무 황당하다고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느냐고 이런 말을 써서 유토피아라는 말 대신에 대안이라는 말을 약간 한 번 톤 다운 시켜가지고 대안 혹은 대안 공동체 이렇게 쓰면서 그 부제에다가 이제 지속 가능한 유토피아 이런 말을 이제 쓴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가 기본소득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제가 영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에 대한 글을 그 유토피아 문학에다가 이제 쓰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래전에 유토피아의 논의를 이 서양 사람이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하는 그 시절에 이미 썼는데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엄표화되었던 이 발언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하구나. 유토피아라는 것이 그러니까 없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실현해야 될 어떤 미래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여전히 이제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마 그런데 한국의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 작업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제가 최근에 그 식물에 대해 관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식물의 사유라는 책도 쓰고 그래서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인류의 어떤 문명을 이제 전환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사유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번역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기본소득의 언어를 사회과학과 정책의 언어에서 조금 더 인문의 언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제가 이제 식물의 언어를 조금 빌려와서 기본소득의 그 언어를 조금 바꿔보는 그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김혜자 선생님은 정말 시도 낭송해 주시고 또 우리 이문재 선생님은 시의 언어와 산문의 언어를 같이 해주시고 또 소설의 언어도 해주셨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건조하고 재미없는 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고대 그리스의 사원소론을 다시 생각해보곤 합니다.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을 물로 본 탈레스, 공기로 본 아낙시메네스, 불로 본 헤라클레이토스를 거쳐 엠페도클레스에 이르러 물과 공기와 불과 흙, 네 원소의 결합과 분리를 통해 세계 물질은 생성하고 운동하고 변화한다는 가설을 세우기에 이릅니다. 인도의 자이나교는 이 네 원소 옆에 식물을 놓고 식물을 우주를 구성하는 제5의 원소라고 봅니다.
식물은 생명을 선사하는 4원소들을 모으는 존재이자 이 원소들에게 적당한 양의 햇빛과 습기와 미네랄과 산소를 제공함으로써 원소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원소는 그리스어로 스토이케이아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엘리먼트죠. 로 번역이 되고 엘리먼트란 말은 우리가 초등학교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엘리멘터리 스쿨이라고 불어서 엘리먼트라는 말은 기본이고 기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의 식물적 성격에 민감한 엠페도클레스는 원소를 만물의 원초적 뿌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뿌리라는 말이 이제 요즘 리조움이라고 부르는 그런데 이 원초적 뿌리에서 자라는 세계는 정태적이지 않습니다. 원소들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하면서 사랑의 힘으로 여럿에서 하나로 결합하고 다툼의 힘으로 다시 분리됩니다. 사랑과 다툼이라는 두 개의 큰 힘과 더불어서 내 뿌리는 동등하게 만물의 근원이자 지각의 원천입니다. 이 네 가지 원소 중에서 어떤 원소가 더 일차적이고 더 중요한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엠페도클레스 이후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생명이 싹트고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활력과 잠재력을 유지하려면 이 네 원소 사이에 적정한 비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합니다. 아마 이문재 선생님이라면 황금률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정 비율을 유지할 경우 내 원소는 생명의 생성적 잠재력을 키우게 됩니다. 현대 서구 철학의 형이상학적인 허무주의를 넘어서고자 했던 하이데거는 고대의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근대의 존재망각을 넘어설 새로운 사유의 단초를 발견합니다. 하이데거가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에서 읽어낸 피시스, 이게 이제 우리말로 자연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메타피직스 하면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해서 이제 자연을 넘어선 어떤 것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원래 본래적 의미에서의 피시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라고 변화하는 물질. 우리 한국어 번역도 스스로 자라는 거죠.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피시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피시스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음을 숨겨진 여분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성장의 잠재력을 지닌 살아가는 존재가 피시스라면 인간 역시도 피시스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생명 존재들과 더불어서 내부의 자연과 외부의 자연을 분리시키지 않고 생명의 원소적 토대를 이루는 햇빛과 물과 공기와 땅과 감각적 교감을 이루면서 인간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성장의 과제를 이루어냅니다. 스페인의 식물 철학자 마이클 마더, 제가 번역한 책이 밑에 보면은 루스 이르가레이와 마이클 마더. 이르가레이는 굉장히 저명한 페미니즘 프랑스 철학자이고, 마이클 마더는 굉장히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제 하이데거 철학자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나눈 이 책이 식물의 사유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마이클 마더가 인간 되기의 과제를 이렇게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되는 것은 특별히 인간적이라고 여겨지는 생명의 내적 표현이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개별적 존재로서 우리 각자에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인간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인간 되기의 과제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마더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를 빌려와서 인간 되기의 과제를 지원하는 철학의 행위를 영혼의 경작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쿨투라 애니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철학이 영혼을 경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철학만이 영혼을 경작하는 일을 떠맡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의 마음, 그리고 시의 마음이 행하는 작업을
우리가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시작도 영혼을 경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인간 영혼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다른 생명들 곁에서 다른 생명들과 더불어서 잘 자라겠다는 약속을 인간이 지키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시의 일이고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려면 비옥한 땅과 적당한 양의 햇빛과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을 키운다는 것은 인간 영혼이 더불어 존재하는 다른 모든 영혼을 인간만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식물의 영혼과 동물의 영혼, 지렁이의 영혼과 이제 개미의 영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른 모든 영혼들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잠재력과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방식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 각자는 자신의 개별성과 고독을 보존하면서 어떤 원소적인 공유 공동체를 이루며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공통의 지평이라는 전체주의적 폐쇄로 귀결되지 않는 더불어 살고 더불어 자라고 또 어쩌면 더불어 죽어가는 그런 공동체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본소득을 인간 영혼의 경작에 필요한 원소들을 공급하는 물적 자원이라고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보고 싶습니다. 물과 불과 흙과 공기는 지상의 생명들이 먹고 자고 숨쉬고 자라고 변화하고 사랑하고 짝짓고 자신을 드러내고 키우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원소적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보편적으로 조건 없이 공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햇살을 많이 얘기죠. 햇살은 누구에게나 불평등하게 어떤 사람은 비추고 어떤 사람은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같이 골고루 비치는 것.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자비와 이제 사랑을 얘기할 때 이 햇빛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짜를 영어로는 free라고 불러요. It's free 하면 이거는 돈을 안 내도 되는 거, 공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짜라고 하는 것이 또 freedom,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 중에서 저의 마음을 가장 깊이 끌어당긴 것은 기본소득이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실현할 수단과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 점이 저한테는 가장 매혹적인 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본소득이 분배의 정의보다도 더 큰 인문적 호소력을 지니는 것이 바로 이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은 우리가 개별적 존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원소적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자유와 자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이 노역이 될 때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 강요된 선택에 내몰릴 때 우리는 존재의 극단적 위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500년 전에 영국의 작가 토마스 모어는 가상의 도시 유토피아에는 굶주리거나 구걸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이가 노동을 해야 하지만 누구도 궁핍에 내몰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부 성직자나 학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일일 6시간의 노동에 종사하지만 누구도 노예처럼 일만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은 평등하게 노동을 나누는 대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와 쾌락을 보장받고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덕을 쌓는 데 힘을 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인간이 자신의 정신을 가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케로라면 영혼을 경작하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수많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악당의 목록에 올라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이 책 중에서 무상의 현금 지급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와 이 쾌락을 보장받는다는 이 상상, 이 혁신적인 위험한 상상만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는 역사상 최초로 상당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물질적 수준에 올라섰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회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보주의자들은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할 언어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적 정직성과 도덕적 올바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전도된 의식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진보와 좌파가 잃어버린 진보의 언어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설레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소득론이 21세기 진보의 언어로 힘을 얻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여기 기본소득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이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왜 그 많은 구절 중에 공짜는 자유다 이 말이 눈에 띄죠? 예, 지금까지 네 분 선생님의 말씀 청해 들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혹시 프론트에서 이 네 분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거나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네. 예, 하여튼 저는 이 네 분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사회과학적 언어, 정책적 언어를 인문학적 언어, 일상의 언어로 바꿔내서 대중들을 설득해내는 과정이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자리가 좀 더 많이 마련돼서 정책적 언어는 정책적 언어대로 얘기되고 또 그 내용을 문학적 언어로 녹여서 일반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흔들 수 있는 언어로 바꿔가는 과정, 이게 같이 결합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질문이 있어야 그런 자리가 계속될 것 같은데. 네. 저쪽에 물어볼게요. 예. 누군가 대답해 주세요. 이제 제가 뭐가 좀 짧다 보니까 아는 게, 토지 공개념하고,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제 촌에 살다 보니까 진짜 제가 도지를 제가 꼼지락 하다가 도지가 한 500평이 생겼어요. 전 이장님이 농사를 그래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봤나 봐요. 한 8년 살다 보니까 한 동네에서.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한 800평이 또 지금 또 해보겠냐는 거예요. 들깨를.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동지들이 하는 공생조합이 있는데 좋다고 자기들이 심겠다는 거예요. 심고 깻잎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럼 깻잎 와서 따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깨 털었을 때 와가지고 깨를 짜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골에 살면서 계속
토지 공개념 이것이 기본소득과 이제 이론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토지 공개념 따로 보고 기본소득 따로 지금 이제 이렇게 따로 국밥으로 지금 공부도 오래 못해요. 저는 머리가 취약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 느낌으로는 토지 공개념하고 기본소득, 토지 공개념 개념이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결국 관련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에서 나오는 소득 재원을 가지고 기본소득 아주 액수가 작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루빨리 제 생각에 하루빨리 저는 한 10만 원이라도 받고 싶어요. 그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선생님. 오늘 최고의 전문가 앞에 잘 질문을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기획해서 지난 대선에 주요 정책으로 올라갔었는데 크게 홍보는 안 돼가지고 아쉬운데 5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 1년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농촌에 사시는 분은 농촌 기본소득까지 더 농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다원적 기능이 있고 환경적 기능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농촌 기본소득 더해져야 되고 그 대신 지금 그 농지가 선생님 지금 혹시 어디 사세요? 상담까지. 충청도인데 실제 농민소득하고 몇 개 또 소득이 더 있어요. 예, 그거 있는데 저도 이제 알아봤는데 300평 이상을 맞아요. 예. 농사를 지어야. 근데 저는 1000평을 도지로 지어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것을 계약서를 써줘야만 내가 농사를 예. 짓고 있다는. 근데 이게 그렇죠. 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예. 구율적인 예. 그 양반들이 전부 다 그런 형편인 거예요. 실제 농협에서 뭐 하다못해 10만 원 카드 하는 것도 이 양반들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하지 않으면 네. 지금 전혀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토지 공개념 자원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도입해서 이걸로 진짜 전체에게 줘야 된다. 소유가 있던 없던 그렇죠. 똑같이 줘요. 자연 예, 공유제니까 예, 예. 토지라는 게. 그러니까 천연물 뭐 대표적인 토지인데 토지 자연자원 환경 생태 네. 여기서 나오는 가치는 환수해서 모두가 공유해야 된다. 그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5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고 거기서 천천히 올려가면 실질적으로 토지를 공유하는 것 같은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뭐 농지에 대한 투기도 훨씬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용자와 소유자가 일치하게 되고 사용자가 아닌데 소유한 거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뭐 이렇게 지금은 농지지만 나중에는 뭐 다른 용도로 전환돼서 가격이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기대 물론 또 상속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미 제도적 준비는 다 돼 있고요. 국민적 동의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네. 우리 올 봄에 우리 화병 네, 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게 훨씬 빨리 최소한 첫 단추 네, 낄 수 있었다는 얘기시죠? 예. 저희가 생각한 건 내년, 아, 내년의 시작. 예. 음, 내년에 실제로 50만 원 지급. 내년 그걸 확인하니까 더 화나지 않으셔요? 예, 우리 강남은 명예회장님께서 용감하게 손을 드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오후에 왔는데 오후 발표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세션에서 시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뭐 기획하시는 분들께서 내년도 기본소득 세계대회를 할 때는 정치인들도 많이 듣고 세계 사람도 많이 듣고 국민들은 많이 들으니까 시의 마음 이걸 한 번 더 하시면 어떻냐. 또 이제 영문학자도 계시니까 영어로 번역도 잘 될 거고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을 실현하면 이제 사람들이 시의 마음을 이렇게 실현하고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시의 마음을 가져야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정당이나 이런 데 투표도 하고 또 그런 정책에 투표를 하고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도 이렇게 토지를 이게 내 거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원래 내 게 아닌데 이렇게 내가 잠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공유부가 있다는 걸 지금 발표하신 분들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걸 깨닫고 느끼는 게 또 시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같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특히 토지에 대해서는 땅이 좁고 인구가 많고 부동산 투기가 극심한 나라에서 이렇게 토지를 어떻게 이렇게 시의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탄소 지구를 살리고 뭐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를 차리는데 만약 우리가 그런 일에 실패한다면 이렇게 대멸종이 닥치니까 생물의 온도가 한 3도씩 오르면 생물의 한 60%가 멸종한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식물의 한 60%도 식물도 사라질 거고요. 거기에 뭐 우리 주곡도 사라지죠. 곡식도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지켜내는 게 또 이렇게 태양광 배당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지켜내는 게 식물도 살리는 이제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한 그러니까 이 공기라는 게 이렇게 탄소 공기가 이렇게 지구에 중력이 미치면서 이렇게 질소와 산소를 이렇게 끌어당겨 놓은 그 공간에 이렇게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구멍들이 있어서 탄소를 좀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공유 공간이 생겼는데 공유지가 이 지구의 중력권이 미치는 공유지가 생겼는데 그 귀한 희소한 그 공유지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100년 만에 탄소를 다 채워 넣어가지고 공유지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공유지를 우리가 공유부라고 귀중하게 느낌으로써 우리 모든 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같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있는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는 그러한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하더라도 다시 이 지구 땅덩어리 공유부라는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발전을 모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모든 땅에 한반도 땅에 약 한 6.5%를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할당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그 땅을 내놓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여기 오면서 생각한 거는 아예 지자체별로 할당하자. 토지를 공기업이고 민간이건 뭐 하여간 지자체별로 6.5%씩 땅을 다 할당하도록 하자. 할당 안 하는 사람에게는 토지 배당 안 줄 뿐만 아니라 뭐 탄소 배당도 안 주고 탄소 징세를 더 해가지고 그 광역도에서는 그래서 하나의 그 신안군이 서울의 태양광 식민지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강제 할당을 하고 그 할당된 땅들을 주민들이 협동에 의해서 이렇게 좀 좋은 땅을 제일 좋은 이렇게 사실은 그 땅의 6.5%는 우리가 삼도를 목막으면 다 바다에 잠길 땅이거든요. 생물도 이렇게 뭐 바다에도 생물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 땅을 강제로 할당하고 강제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세상이 바뀌려면 시의 마음이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시의 마음을 먼저 찾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기본소득의 마음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제 식대로 저희 문학 쪽에 유리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동철 선생이 이걸 왜 이렇게 째려봤나 봤더니 저도 진짜 째려보게 되네요. 유튜브로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는데 황시훈 작가님한테 메시지가 올라왔네요. 황시훈 작가님 오늘 라이브로 처음 뵈네요. 잔잔하게 이어가는 말씀들이 너무 선명하게 들려서 알라딘에서 책을 찾아봤습니다. 이런 독자 좋습니다. 그래도 아직 봄밤이라는 책이 작가님 책인 듯 판단되어 지금 주문했습니다. 이 결단은 더 좋고요. 문득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일체 자격 실사가 없다는 기본소득이라는 언어를 처음 만난 그날, 이런 유튜브가 올라와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12월에 출간됩니다. 그것도 고려하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충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시간도 됐고요. 2022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제4부였습니다. 시의 마음과 기본소득의 마음이었고요. 우리 김혜자 선생님, 이문재 선생님, 황시훈 선생님, 이명호 선생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체를 끝내면 되나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2022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마치겠는데요. 아침부터 오랫동안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하고 유튜브로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명예이사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게 이 업무상 비밀이었는데 내년에 세계 기본소득 포럼이 기본소득 대회인가가 있죠, 그죠? 예, 거기 내년에 8월 달쯤 세계 기본소득 총회가 있으니까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몰래 이 네 분들을 리스트에 넣으려고 했는데 오늘 영업상의 비밀이 발설이 돼서 섭외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꼭 네 분 모두 내년에도 그 자리에 같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한국 기본소득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